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국감 이슈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을까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최근에 지지율 동향 관련 얘기 좀 해보죠. 일부 언론들에서도 나와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른바 악재라고 하는 것은 여권 주변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지금 여야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진단이 있더군요. 그런데 또 조사에 따라서는 뭐 RN서치 같은 경우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뭐 대통령 지지율도 41%까지 떨어지고 이런 게 나오던데 먼저 그쪽 분야 전문 회사를 하고 있는 홍 소장님 최근에 여론 동향 관련해서 짚어질 만한 거. 지금 실제 우리가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점 이슈를 놓고 본다면은 정당 지지율 또는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줘야 과거의 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지표 지지율들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40% 45% 박스권을 거의 못 벗어나고 그 틀 내에서 즉 프레임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또 조사들을 보면 그걸 완전히 벗어나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하고 제일 관심을 갖는 지금 그 여야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그 두 지표에는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쟁점 이슈들이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되어버렸다.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이슈, 추미애 사건 여러 가지들이 그 자체로는 국민들이 찬반의 의견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흡수가 되어서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저거 큰 흐름은 저거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반면 개별 사안들에 대한 여론은 보면은 또 찬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이제 장관의 경우 사퇴 문제, 전국에는 이제 야당에서 사퇴를 요구를 하니까 그 사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사퇴 여론, 이 추미애 사건은 지금 거의 이제는 이 45대 50 프레임 여론에 갇혀버렸어요.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 항상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보면은 여당이 민주당 쪽 주장 이야기가 보면 약간 50쪽, 미통당 지금은 국민의힘 이쪽의 여론이 45, 40 이쪽의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게 역전이 되었다는 정도. 뭐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추미애 쟁점이 분명히 불리한 거는 맞는데 어떤 형태로든 조금 우위를 항상 무슨 이슈에 대고 앞서가던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사건에 와서만큼은 역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추미애가 절대적으로 밀린다고 할 수 있는 한 60% 정도 사퇴 찬성 이런 지지율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하고 별건으로 지금 당에 되고 정치인들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하면은 지금 근자에 이야기되는 게 윤미향 사건이죠.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추미애는 저기 박스권을 안 벗어난다고 하는데 데이터리서치가 월요일날 조사했는 거 보면은 이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에 대해서 찬성이 48.4, 반대가 45. 그야말로 45에서 59 박스권 그 여론을 안 벗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윤미향의 경우는 사퇴에 대해서 찬성이 얼마가 나오느냐? 74.9%가 나옵니다. 윤미향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박스권 그 프레임 여론하고는 전혀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있죠. 윤미향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이상직 의원의 경영 책임에 대해서는 보면은 65.8%가 창업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고 주식을 헌납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은 10.7%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그런 프레임 여론을 벗어나 있고 다음 국민의힘의 박덕흠의 경우
피감기관 공사수지에 대해서 이해충돌 잘못됐다가 59.3%나 나옵니다. 반면 입찰 경쟁이니까 문제였다 본인 주장에 대해서는 16.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별 정치인들의 어떤 이슈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여론으로서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여론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오늘부터 집행이 되기로 되어 있는 이 문제, 즉, 그 통신비 2만 원 지급 문제하고 국민 독감 예방 주사, 전 국민 이 주사의 경우는 여론이 여당 쪽에서 많이 밀린 거로 나옵니다. 지금은 결정이 그래 나왔습니다만은 통신비 2만 원 지급 일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23.2%가 나왔는 반면 전 국민 독감 예방 주사가 60.9%. 이 쟁점은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다시피 이런 개별적인 쟁점 이슈들은 명확하게 여론이 한쪽으로 정리가 되는 반면 적어도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추미애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여당이 유리하지는 않지만 그 지금 현재 쟁점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요즘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개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소재들은 대체로 다 여당에 지금 불리한 사안들이고 뭐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당은 그동안에 움직이는 박스권을 벗어날 정도의 상황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홍 수장 어떻습니까? 저는 현 정권이 뭐 지금 45에서 40 사이에 박스권 조금 그 위에 있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추미애 사태 문제나 또 최근에 이제 뭐 공정성에 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는데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권의 현실적 지지율보다 여론조사 회사상의 또 어떤 관계, 뭐 정권의 권력의 영향력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0% 정도 업그레이드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도 40%가 이렇게 바닥이다라고 하다가 나중엔 30%가 바닥이 되는데 무너졌는데요. 권력이 40%가 무너지는데도 일종의 옛날에 잠깐 39까지 간 적이 있지만 조국 때 일단 뭐 추석 때 민심이 어떠냐 하는데 추미애나 이런 사건을 그대로 밀고 가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민심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가 뭐 어차피 정권 임기 말까지 이렇게 다 계속 갈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코로나 민심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지었다 풀었다 하면서 정권 말까지 저항 세력의 집회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 정권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순간은 민심 전체가 어떨 때 위반하냐. 박근혜 정권은 그야말로 정권의 운영의 독성과 오만함 때문에 무너졌지만은 이 정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무너질 거다.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굉장히 호재인데 그 반면에 이 코로나가 거의 서민의 삶을 파탄에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버틸 거냐?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요. 11개월째예요.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경기가. 그럼 서민들이 하는 자영업과 관련해서 종사자가 지금 거의 뭐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뭐 지금 1,0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부터 거의 이 생계가 무너져 가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생계가 무너지는데도 정권 편을 들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러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야당의 능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의 공격도 아니고 언론의 비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스캔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나름 노하우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봐요.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 정권의 버틴 축이 무너질 거라고.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국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 여야 공동 이 코로나 비상 이 연정을 이렇게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야당과 공동 책임론을 이렇게 또 던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헌이 급속도로 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김종인 대표가
내년 4월까지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런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계산은 잘한다고 봐요. 자기 계산으로는 4월이면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한이 올 거다. 이 계산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다른 뭐 비상 과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까지 좀 보고 있네요. 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비상등이 좀 빨간불이 지금 켜진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에서 부정이 계속적으로 앞서가는 것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지금 상당히 추미애 장관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40%, 45%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조사는 예. 더 차이 난 것도 있고. 더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모든 현안에서 균형의 추가 항상 이 여건이 갖고 왔는데 이제는 야건이 갖고 가는 상황으로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균형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여건에 상당히 있던 균형추가 이제는 야건으로 옮겨가고 있고 상당 부분들은 아까 윤미향이나 이상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느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집권 세력한테 좀 믿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추미애 사건을 조국의 재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지금 이렇게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책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한 지금 무당층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무당층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지금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건물에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금이 가면 별 건물에 참 당장은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때 일종의 보안공사를 하고 뭐 땜질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거기에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어느 거기 하중을 계속적으로 못 버티면 어느 순간은 와르르 변곡점에 도달하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미애 건이라든지 향후 아까 뭐 이야기도 코로나와 관련된 민생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하느냐 그 골든타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초까지가 되고 아마 가장 큰 시험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냥 그런 흐름에 정부라든가 네. 여당이 그냥 맡겨놓고만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책 같은 거 하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상당히 아마 지금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뭐 어제 그 차타 추경안 같은 경우도 일단 야당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은 또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러면서 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으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표인 개혁 정책, 입법 정책에 대해서는 집토끼를 모으고 그리고 또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큰 거 아닌 거는 양보를 하는 식의 네. 그러한 균형점을 잡아갈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이 추미애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정권의 오만, 독선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추미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민주당 그 의원들의 그 언사를 본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 감정과 분명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조금의 그런 그러니까 뭐 협치의 모습,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결정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민 감정을 건드릴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혁을 내걸면서 작은 타협을 하겠지만은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의 근본적인 전환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상황은 그래 봅니다. 네, 김동구 대표. 좀 전에 그 여론조사 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그걸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2010년도 그 지방선거 전에 여론조사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가 ARS 조사하고 전환 면접 조사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환 면접에서는 전 국정 지지도라든지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게 뭐 흐름이 크게 안 바뀌었다. 이게 그 긍정이 더 높고 그다음에 20% 정도 민주당이 앞서는 이런 건데 ARS 조사는 이미 대통령 지지도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된 지 오래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
10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보면은 전화 면접은 거의 15 내지 20% 정도 당시 여당인 그 한나라당이 앞섰었어요 그때. 그런데 ARS 조사가 박빙이나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앞서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 결과는 후자 쪽으로 나타났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다들 지금 현재 ARS와 전화 면접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ARS 조사가 면접 조사보다는 훨씬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이 선거 참여가 많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선거조사에서는 오히려 전화 면접보다도 ARS가 더 이게 그 확률이 높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봐요. 이게. 그래서 전화 면접보다는 ARS 조사의 결과가 네. 현재의 민심을 갖다가 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ARS 중심으로 봤을 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ARS 조사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데드 크로스 국정 지지도에서 이미 부정적인 게 한 50%, 긍정이 45% 정도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뭐 이 9월 둘째 주 조사에 보면은 리얼미터에서 한 게 33.7이고 국민의힘이 32.8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 정도 내로 이렇게 돼 있다. ARS 조사는 뭐 어느 조사에서는 그때 한번 앞지기도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심이다 오히려 봐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경험에 의하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비서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되고 하는 그 데이터 속에서 조사가 뭐 다 이렇게 차이 나고 이런저런 조사도 있으니까 이 대통령은 그 보고서 자기 참모들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조사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 면접 조사가 주로 보고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래서 예, 현재 실제 민심은 지금 나름대로 현 정권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실제 그거를 좀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제 만나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역 내리 가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게 뭐 추미애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스피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감감할 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차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빨간불은 벌써 켜졌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 프로젝트의 그 실시가 지금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써 뜨거워졌는데 그거를 못 느낌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다. 청와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여론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추미애 부분에 건에 있어 가지고도 이 추석 전이나 국감 전에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될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지금 이제 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검찰 수사를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지금. 그럼 검찰 수사 결과로서 이건 뭐 약간의 뭐가 행정적인 그 미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이상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훅 지나갈 것 같아. 근데 과연 그게 지나가느냐 이거죠. 이게.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호응할 거냐? 그렇죠. 자, 그 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추가를 할게요. ALS와 전화 면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민감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치 고관심층이라고 우리는 쓰는 용어입니다. ALS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 위주로 응답한다. 응답률이 낮은 상황에서. 그래서 응답이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이 투표할 확률이 많으니까 어떨 때는 투표에 ALS가 더 맞을 때도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거기 이제 ALS 전화 면접 조사와를 놓고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해석할 때 좀 달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부정평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은 뭐가 하면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로 갈 수도 있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과연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 당시 그 역전을 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조사에서 단순하게 어느 조사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도 명확한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 조사 보면 20대가 민주당이 보다도 미통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그건 뭐가면은 에리스 조사는 이 노인들이 20, 30대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20, 30대에도 미통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거예요. 실제 이 에리스 조사의 그 결함은 일정 부분 조사 방법을 더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있는데 LS에서 그걸 제대로 컨트롤 안 하면은 LS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서는 헛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 중에서 이 현 정부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역대 정권의 위기는 보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경제입니다. 그러나 경제 이전에 1차적으로 무너지는 게 뭐가면은 그 정부한테 가장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뭐가면은 예를 들어 정부 또는 정치인을 놓고 보면 이해창이가 무너졌던 게 뭔가요? 바로 정의 차원에도 그 자기 아들 그 병력 비리 때문에 무너졌던 거죠. 이명박 정권이 쇠고기 수입 그 문제 갖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끄떡없다가 결국 무너질 때가 아니라 3년 차쯤 경제가 흔들리면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네.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 공화주의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 책임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최순실 사건은 무너졌고요. 현 정권은 그러면 어느 거냐? 두 가지입니다. 현 정권은 남북 이 평화 정착, 남북 평화 체제와 더불어 먹으면 공정사회입니다. 그런데 남북 평화 체제 저기 무너지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 50% 45에서 5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공정성 시비 논쟁 이것이 금액한 상태에서 여기 한 번 더 떨어져서 여기까지 와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연초에 5번 총선 전에 그게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 당시 이 미통당 미통당이 그 당시 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통당을 전제로 해서 몇 석을 더 확보할 거냐는 인터뷰를 수도시 내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무너졌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후에 현 정부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은 여론조사에 되고 이 공정성 시비를 코로나로서 버텨줄 수 있는 이 기간 내에 네.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예. 제가 지지율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고 싶은 게 지금 그 민주당의 의석이 뭐 아까 175석까지 내려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범여가 180석이 넘는 60%가 넘는 지금 사실 의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40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 말입니다. 당 지지율, 그 대통령 지지율도 뭐 40% 약간 좀 넘는 상황인데 그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의석과 지지율 차이의 갭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갭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임기가 앞으로 3년이나 넘게 남았으니까 그 이 안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 그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이 임대차 3법처럼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부동산 이 경기가 막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버 뭐 물론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지금 공수처법 관련 개정안 내놓은 거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의석 60%를 갖고 있는 일당으로서의 오만함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 번도 지금 시행도 안 해보고 물론 이러한 법 개정 자체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법을 만들 때 공수처법을 만들 때 대통령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해서 이 추천인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는 것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6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당 교수단체에게 2명 주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국회 추천으로 4명으로 그냥 돌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160석이라는 180석이라는 지금 의석만 믿고
이 상당히 거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치 지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지금 소수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간극을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한테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